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관세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랩탑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이 한참 지난 시각이고 저는 일본 오사카 호텔 방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판결, 단순히 트럼프 관세가 취소됐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올 환급 소송, 국채 발행, 플랜 B 가동, 투자 협상 무산까지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6대3,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대법관이 3명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중에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수 진영에서도 위법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이 판결이 진보 대법관 3명만 반대한 거였다면 트럼프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무시하고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사람이라고 믿었던 보수 쪽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건 법리적으로 도저히 방어할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선 사실상 사면초가였던 거죠. 법원이 본 건 딱 하나였습니다. 행정부가 권한의 경계를 넘어섰느냐 아니냐.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을 외쳐도 그 수단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법원은 멈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가 아니라 법치의 언어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법원이 행정부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엔진 하나가 강제 정지된 순간이었죠.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던 손이 판결 한 방에 묶여버린 것, 그게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관세를 밀어붙인 건가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IEPA라는 법률 하나였는데 법원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비상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게 쟁점이었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건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력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 법 쓸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바로 그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고개를 갸웃한 겁니다. 잠깐, 이게 정말 비상사태야?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인 현상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위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체질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5년 4월 특정 시점에 갑자기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미 수십 년을 버텨온 상황을 하필 이 시점에서 비상이라고 부른다는 게 법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던 거죠. 법원 입장에선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비상이라는 건 갑작스럽고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 적자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30년 된 만성 고혈압 환자를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비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무역 적자가 IEPA를 발동할 만한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가 법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한을 끌어다 쓴 거라는 거죠.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권한 행사, 그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가 결국 법원에서 무너진 셈이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중국?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EU, 일본, 한국, 이 나라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큰 폭의 무역 적자 상대국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오사카에 있습니다. 일본이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수십 년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수십 년째 안보 동맹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법원이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를 든 겁니다.
우방국과의 정상적인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기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일본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냐고요. 그 논리가 법원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법권을 동원해 관세를 때린 것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잃는 행위였던 거죠. 동맹의 언어로 쌓아온 관계를 적대의 논리로 찍어 누르려 했던 것. 법원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 하나를 취소한 게 아니라 힘의 논리말로는 동맹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공식으로 발신한 겁니다. 그 메시지, 한국과 일본, 유럽 모두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관세가 뭐냐고요? 본질적으로 세금입니다.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의회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총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 원칙을 건너뛰었습니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 하나로 수십 개 나라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어떤 나라는 10%, 어떤 나라는 25%, 한국은 결과적으로 15%가 적용됐었죠. 법원이 본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 결정권을 행정부가 가로챈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긴급하고 필요한 조치라도 민주적 절차를 우회한 권한 행사는 헌법 앞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이어도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어긴 이상 법원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원칙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숫자를 한번 보죠. 2025년 4월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세입도 급격히 늘었고요. 실제로 상호관세가 시행된 한 해 동안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약 2,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 관세를 깔아놓고 특정 국가에는 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추가로 매겼습니다. 한국의 경우 협상 끝에 결과적으로 15%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됐었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실감이 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이 사장님은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바이어로부터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계속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 입장에선 관세가 취소된다는 소식이 반갑긴 한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뭔가 달라지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 지표는 분명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기반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성과는 있었는데 수단이 위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공백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사람입니다. 스스로 타리프 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요. 이미 플랜 B를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스스로를 타리프킹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법원 판결 하나에 손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플랜 B가 있습니다.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IEPA가 나라별로 압박하는 칼이었다면 232조는 품목별로 찌르는 창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이 카드를 써봤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매긴 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번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핵심 산업군이 타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품목들을 국가 안보와 연결짓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반도체 없이 전쟁이 되냐? 조선 없이 해군이 되냐?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한국의 주요 15대 수출 품목에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면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와 거의 같은 효과가 납니다. 포장지만 바뀌는 거죠. 게다가 232조는
법원에서 이미 합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막혔다고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트럼프는 문이 닫히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232조를 통한 관세가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협상 구조가 달라지고 기업들은 어느 제품이 언제 타깃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 관세보다 더 다루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그동안 걷어간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무서운 뇌관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이 징수한 관세 수입은 약 2,50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을 낸 건 전 세계 기업들이었죠. 삼성, 현대, 도요타, 폭스바겐,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위법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줄 소송의 시작이죠. 문제는 그 돈을 미국 정부가 이미 써버렸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 메우는 데 쓰고 감세 정책 재원으로 쓰고 이미 집행된 돈이거든요. 그러면 환불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 재무부는 TGA, 즉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자금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계좌인데요. 배상금 마련에 이 자금이 동원될 경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2026년 유동성 장세를 기대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죠. 국채 발행이 늘면 국채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압박을 받습니다. 관세 위법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이 본격화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 불확실성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그 충격이 시장 발작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경제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도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핵심 공약의 상징이었죠. 지지자들에게 트럼프는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법원에 의해 위법이라는 낙인을 받은 겁니다. 공약의 심장부가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공화당 내부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강경 정책에 대부분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함께 묶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레임덕의 전형적인 시작 신호입니다. 문제는 레임덕이 오면 나머지 정책들도 동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감세 연장, 규제 완화, 이민 정책 강화 등 트럼프가 밀어붙이려 했던 굵직한 의제들이 의회에서 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정책도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도 흔들립니다.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을 낳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원의 판결 하나가 단순히 관세를 취소한 게 아니라 미국 권력 지형 전체에 파문을 던진 셈입니다.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판결이 두 번째 임기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월요일 개장과 함께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상호 관세 무효 소식은 단기적으로 호재처럼 보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조선 관련 종목들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도 단기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이 좋아할 이유와 나빠질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플랜 B, 즉 232조를 통한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국채 금리 상승 우려도 있고 환급 소송에 따른 미국 재정 부담도 시장을 짓누를 수 있죠.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수치 계산보다 시나리오별 팔로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232조를 얼마나 빠르게 가동하느냐, 각국이 투자 약속을 어떻게 재협상하느냐, 미국 의회가 관세 권한을 다시 행정부에 위임하는 입법을 추진하느냐, 이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주시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뀐 순간입니다. 새로운 판의 룰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 편이었거든요.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혼란이 클수록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 판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밤늦게 호텔 방에서 랩탑을 열어 긴급하게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오사카 일정 중에도 이 소식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232조 가동 여부, 각국의 투자 재협상, 국채 금리와 시장의 방향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한국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대로 더 정밀하고 깔끔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월 말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